안녕하십니까. 예비 탐정 여러분. 우리 법학 개론의 거의 끝부분인데요. 그 사회보장법 관련해서 이게 그 법학 개론에 따른 것도 많아요. 뭐 행정법도 있고 국제법도 있고 막 많은데 그걸 다 다루기엔 너무 광범위하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특히 최근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때문에 시험에서 사회보장법 관련된 시험 내용들이 그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이제 공무원 중에 복지직 공무원 아시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사회복지법이라고 해서 사회보장법 중에 일부 영역을 시험으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보장법이 최근에 그 중요한 법학의 이슈로 다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사회보장법을 좀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사회보장법 관련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사회보장이 뭐냐. 이걸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는 그 안에 들어가는 영역 중에 하나고요. 사회가 국민의 생활을 보장해 주거나 지켜준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사회보장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나와 있죠. 장애나 질병, 실업, 사망, 가족해체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의 개념으로 보고요. 여기에는 국민의 빈곤을 해소하는 직접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빈곤을 용납하지 않는 국가가 사회보장 국가라고 하잖아요. 아직까지 우리도 노숙자가 있고 뭐 과거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같이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가 있는데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이 현재 지향하는 바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최근에 뭐 주 단위로 근로시간 단축 같은 거 입법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근로시간이 법적으로 너무 길어지면, 법정 근로시간이 길어지면 놀 시간이 없잖아요. 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돈을 대주거나 뭐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해주는 이런 무상복지적 차원의 내용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서 본인들이 쉴 시간이 있거나 가족들하고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시간들 또는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일체를 전부 다를 갖다가 사회보장이라고 부른다. 여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복지서비스 이 네 가지 영역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전체적으로 사회보장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회보장의 기능인데요. 공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으로 일단 나누는데요. 공적 기능은 국민들의 사회보장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요. 의식수준이 높아야죠. 세금 내야지 뭐 세금 가지고 사회보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는 사람도 기분 좋게 낼 수 있도록 당신이 내는 세금이 좋은 데 쓰인다 이런 걸 좀 하는 역할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감시와 견제를 통해서 정치권이 너무 그 포퓰리즘에 의한 사회복지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제한을 해야 되고요. 또 국민들이 자꾸 제한을 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국민 의식과 생활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사회보장의 공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회보장의 사회적 기능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소득의 재분배. 가장 중요하죠. 너무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너무 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너무 격차가 심해요. 그럼 나라가 제대로 안 굴러가겠죠. 그러니까 그 가난자는 끝까지 가난하고요. 부자는 끝까지 부자인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있는 자들을 빼앗는다 그러면 약간 공산주의 같으니까요. 많이 가질수록 사회적인 부담, 비용 부담을 더 많이 물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소득을 재분배해주는 이런 역할, 특히 조세기능, 조세정의가 잘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최저생활보장은 최저생계비라고 아시잖아요. 이거로 대표적으로 아실 건데요. 이 수준 이하로 이 수준 이하의 이 돈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이런 개념이 있을 때 돈을 못 버는 분들을 대상으로 특히 독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보일러비 겨울에 나가야죠. 여름에 선풍기 하려면 전기료도 내고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것들을 최저 생활 보장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능으로서 가진 자로부터 조금 빼앗는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좀 그 기능적으로 부담 좀 해라. 너 잘 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받아가지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 혜택을 주는 이런 사회적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경제적 기능이 있는데요. 경제적 기능은 건강한 노동력의 공급과 유지, 그 다음에 자본의 축적, 고용기회 창출, 소득 재분배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돈과 관련된 거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국가가 관장을 함으로써 특히 이제 너무 과도한 부를 상속하는 경우에 그 상속에 대해서 상속세 아시잖아요. 상속세를 되게 많이 내도록 하잖아요. 왜? 그걸 다 그대로 물려주면 부모가
그러니까 금수저흑수저 얘기 나오잖아요. 부모가 아주 부자인데 거기에 태어난 아이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계속 부자로서만 유지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가 너무 가난한데 그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그 아이는 계속 가난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건 너무 차별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기능을 통해서 뭐 세금을 좀 많이 부과한다던가 의료보험을 좀 많이 부과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저도 의료보험 좀 많이 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내 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의료 혜택을 받거나 연금 혜택을 받거나 또는 최저생계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들을 경제적 기능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경제적 수입이 그래도 중산층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의료보험하고 연금보험을 많이 내도록 지금 국가에서 또 세금도 많이 냅니다. 내도록 하는데 제 개인적 사견은 진짜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지만 전 기분 하나도 안 나빠요. 왜 그러냐면 의료보험을 제가 많이 내는 경우에 저는 그 1년에 병원 한두 번 갈까 말까거든요. 근데 그 많은 의료보험비가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어르신, 가난한 어르신이나 정말 저소득 아이는 제가 내는 의료보험을 가지고 감기에 걸렸을 때 가서 거의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공적보험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성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좀 많이 벌었는데 많이 낸다고 하면 사회가 나한테 해준 것도 없이 많이 뺏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사회가 후진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항상 잘 나갈 수도 없잖아요. 돈을 많이 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요. 저도 옛날에 시간 강사 생활할 때는 정말 반그지였거든요. 그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상당히 저한테는 컸고요. 정말 고맙게 느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인생 전체가 다 잘 살 수도 없고 인생 전체가 다 화려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나의 미래에 혹시라도 좀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저축한다는 생각만이라도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좀 더 낸 세금이나 어떤 그 사회보험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 이런 개념을 가졌으면 하는 게 우리 탐정분들한테 좀 부탁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생활보장기능, 이것도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즉 도저히 안 돼가지고 본인이 자활을 할 거나 자립을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지주대가 돼줘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기본생활의 국가에 의한 보장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의 의미가 있는데, 사회정책으로서 사회질서 유지와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사회가 개입하는 것을 사회보장의 원리 중에 그 사회보장이라는 것의 어떤 의미로 보고 있고요. 일반적 목표로서는 아주 가장 큰 목표가 되겠죠. 빈곤층에 대해서 최저 수준의 생계를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나 뭐 공공근로 사업이라고 아시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돈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나와서 잔디라도 좀 뽑으시고, 그 다음에 뭐 천변에 쓰레기 쌓인 거라도 좀 치워주시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그분들이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드리는 걸 수 있지만, 그걸 드림으로써 그분들도 공짜로 받아간다는 개념은 좀 없잖아요. 대신에 받아가시면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생계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 목표로서 빈곤층에 대해서 최저 수준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역할을 사회보장의 기능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회보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국가의 의무로 바라보는 시각이 의무적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반드시 세금을 걷어갖고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이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사명이다. 이렇게 보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회보장의 구성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가 있겠죠. 첫 번째가 나와 있는 게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보험 기술을 이용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에 있는 보험 기술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공적 보험으로요.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을 실현해가고자 하는 경제사회제도를 사회보험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생활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 시에 특정 기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이런 것들도 해당되고요.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해서 소득 보장을 해주는 사회적 안전망 제도도 사회보험제도에 해당합니다. 주로 어디로 충당할까요? 세금 내시는 거하고 보험료도 내게 돼 있죠. 이런 걸로 충당하는 것들을 사회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보험제도의 유형이 나와 있겠죠.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산업재해 보상보험이라고 해서 산재보험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 이것도 사회보험, 연금이란 표현이지만 사회보험 유형 안에 들어가요. 조심하세요. 고용보험, 국민연금,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금제도 있죠. 이걸 사회보험제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 있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의료보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사회보험제도에 해당합니다. 즉 민간형에 있는 보험제도의 형식을 국가에서 빌어가지고 어려운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노후를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사회보험의 유형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연금을 보시면 사회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민연금법이 나와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사회적인 어떤 그 보험제도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국민의 노령과 장애, 사망에 대해서 연금을 지급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을 이게 보장해주는 이런 제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령연금이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죠. 나이 먹으면 돈 나오는 거예요. 장애연금, 장애가 발생하면 또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고요. 유족연금, 누가 사망하는 경우에 경제능력이 전혀 없어요.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고요. 반환일시금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내가 좀 받아서 써야겠다 하면 이런 것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자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성인을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는 저도 납부하지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유형에는 지역 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여기에 이제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 네 가지 유형으로 국민연금법에는 네 가지 종류로 나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특성이 있는데요. 사회보험으로 특성을 가지고 있죠. 민간기업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설립한 공공기관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보험으로서 특성을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적보험으로서, 당연히 공적보험이죠. 국가가 돈이 모자라면 또 메꿔주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단일연금 체계를 채택해서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 보험 보시면 손실보상보험이나 뭐 상해보험 지으면 되게 약관도 많고 복잡하죠. 간단합니다. 그냥 기준을 따라서 그냥 적용하게 돼 있고요. 매월 적립해야죠. 매달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적립하는 방식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법상의 연금법상에 국민연금법에 나와 있는 용어가 있는데요. 인적 정의로서 이제 근로자 사용자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주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 관계없고요. 사업장에서 자우제 노무를 제공하여서 그 대가를 받아서 생활하는 자를 근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뭐 이제 그 자영업자 중에서도 이제 그 아르바이트생도 여기 해당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을 하지만 자영업 같은 경우도 좀 애매하지만 사용자로 보기도 애매하고 근로자로 보기도 애매하거든요. 근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자 쪽으로 봐야겠죠. 예. 그래서 자기가 어떤 용역을 어디에다 제공해주고 자기 사업 명의로 돈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되고요. 직원을 고용해가지고 사용한다. 이때부터는 좀 사용자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를 우리가 사용자라고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요. 뭐 오너라고 얘기하지도 않지 않고요. 국민연금법에서는 사용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득 관련 정의가 있는데 소득은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거죠. 해서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에서 일정한 필요경비를 제공한 금액, 즉 순수하게 나한테 오는 그 수익이죠. 이걸 갖다 소득이라고 얘기하고요. 평균 소득 월액은 매년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 전원의 기준 소득 월액을 평균으로 나눈 거 있잖아요. 평균으로 만든 것을 평균 소득 월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준소득 월액은 또 따로 있는데요.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해서요. 가입자의 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기준소득 월액이라고 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보통 연금보험료가 나오죠. 얼마씩 내라고요. 그 다음에 가입자의 정의가 있는데요. 사업장 가입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 주인도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돈을 내는 경우를 사업장 가입자라고 하고요. 지역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 즉 일반인들이 해당되겠죠. 네. 임의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 외의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국민연금에 나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그 가입을 하는 경우는 임의 가입자라고 하고요. 임의 계속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국민연금법 제13조 1항에 따라서 가입된 자. 이거는 뭐 별도의 규정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계속적으로 가입을 유지할 수 있는 자들을 임의 계속 가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비용의 정의가 있는데요. 연금보험료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연금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역 및 임의 계속 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내는 금액 이걸 갖다가 연금보험료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부담금이라는 거 있는데요.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인데요. 그 자기가 직원들 쓸 때요. 그 국민연금 내줘야 되잖아요. 대신 이걸 갖다가 부담금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고요. 기여금은 사업장 가입자 본인이 내는, 즉 내가도 일부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담금과 기여금이 합쳐져 갖고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들어갈 때 쉽게 얘기하면 사업장에서 사업장 사장이 좀 오너가 내주는 일부 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 급여에서도 일부 내는 게 있는 걸 합쳐가지고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장의 정의가 있는데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무소, 사업소 또는 사무소 등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실혼 특례 조항이 있는데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국민연금법 적용하는 배우자 조항에서 사실혼상의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돌아가시면 남편의 받아야 될 국민연금 중에 일부를 부인이 유족이 받도록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사실혼 관계도 있거든요. 근데 법률론만 이전에 적용했는데 최근에는 혼인신고 안 하고 사는 경우도 너무 많다 보니까 외관상 조사를 해봤더니 부인이 맞아요. 근데 혼인신고만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유족으로서 그 나머지 자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혼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특례 조항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말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적 부조가 있는데요. 현재 생활공궁, 어려운 거죠. 생활 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얘기하겠죠. 지방정부요. 여기서 최저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를 공적 부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돈을 대주는 거예요. 먹고 살라고요. 그래서 보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이제 공적부조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법이라고 해서요. 병원을 갔는데 내가 치료비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치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긴급 의료비 지원이 돼요. 이런 게 있고요. 재해구호법은 갑자기 물이 홍수가 왔고요. 뭐 집 비고 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런 경우에 아무도 없잖아요. 이럴 때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죠. 이럴 때 또 긴급생활 지원해 주도록 재해구호법상에 이렇게 공적부조가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공적 부조에 사용되는 비용은 일반 조세에서, 즉 일반적인 세금 항목에서 뽑아가지고요. 예, 공적 부조에 사용하게 돼 있고요. 자산 조사를 선행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즉 왜 그러냐? 공적 부조를 할 때 그 사람이 실제 쓸 돈은 없는데 땅이 많고 막 부자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적 부조를 하기 전에는 그 사람 재산 내용 다 파악을 해야 돼요. 실제로 돈 다 빼놓고요. 진짜 악의적 사는데 있어요. 그래서 땅이 막 수만 평 있는데 생활비 하나도 없다고 해서 돈 받아내는 경우도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 공적부조가 들어갈 때는 이 사람이 팔아서 쓸 수 있는 재산이 있다면 공적부조 재산에 제외 대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적부조 할 때는 그 사람의 자산조사를 선행을 해서 복지과에서 다 하거든요. 조사해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쓸 돈은 없는데 지금 팔아도 당장에 나올 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서 정리 작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 주체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각계로 해서 자기가 위임사무 내지는 직접사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또 뭐냐? 요보호자가 자립생활 능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수영보호, 원어지원 등 국가활동을 하는 것을 사회복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공적부조는 직접적인 돈을 지급하거나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직접 지원제를 하는데요. 사회복지는 그런 개념하고 좀 틀립니다. 정확한 엄밀한 사회복지는 서비스 제공을 주로 하는 겁니다. 금전적 지원은 좀 나중 문제고요.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생활의 어려움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사회복지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공적부조하고 좀 틀리죠, 개념이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돈을 갖다 지급해주는 아까 공적부조를 사회복지 안에서 많이 보는데 실제로 법상으로 보면 사회복지하고 공적부조는 구분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물급부, 즉 돈을 주거나 쌀을 갖다 주는 직접적인 지급 항목보다는 서비스 제공, 복지사나 또는 복지공무원을 통해서 생활의 어려움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우리가 사회복지 오리지널 그 법률상 정의라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기관이 있는데요. 그럼 사회복지를 하는 기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공적 영역에서 하는데 민간기관이 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아원이나 양로원과 같이 보호시설들 있잖아요. 이런 게 있고요. 직업훈련원이라는 건 직업을 제대로 배워서 기술을 배워갖고 취업을 하거나 자기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관을 얘기를 하고요. 갱생원하고 보육시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사회복지 실천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갱생원이라는 표현 잘 안 쓰죠. 그 다음에 다음 법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회복지를 이런 법에 의해서 시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사회복지법이라고 봐요. 영유아보호법이라고 해서 보육시설 지원 있잖아. 이거 엄청난 영역입니다. 특히 저출산 시대에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좀 심각한 게 좀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2010년부터 50만 명이 무너졌어요. 신생아가요. 그래서 2010년에 한 48명 선으로 2010년도부터요. 1년에 출산이 되던 게 2013년, 4년부터 갑자기 43만 명대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한 5만 명 줄었고요. 그다가 2016년에 40만 명 겨우 났어요. 겨우 났고, 2017년에는 아주 대박입니다. 35만 명 겨우 났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출산이 심각해지는 이유는 쉽게 얘기하면
아동을 키우거나 유아를 키울 수 있는 엄마들이 힘이 붙이니까 아이를 안 낳는 이런 선택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영유아보호법을 최근에 강화를 하고 있고요. 아동복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거나 유치원 다닐 때 복지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라고 다른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홀로 키우는 아버지나 어머니들 있잖아요. 이분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만은 특별한 타겟으로 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걸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라고 합니다. 노인복지법은 아시죠?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이분들 또 어려운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또 지원해 주는 사회복지 법 체계를 노인복지법이라고 하고요. 장애인복지법, 이건 오래됐죠. 장애인들 당연히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법이 따로 사회복지의 어떤 실천적인 세부적인 법률로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를 할 때 어떻게 진행을 하냐? 여기 나와 있죠. 그 정보기관에서요, 이거를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을 너무 많이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관으로 위탁을 해요. 이렇게 넘겨주면 사회복지기관에서 예산도 받고요, 프로그램도 전수받아갖고 실제로 사회복지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기관들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진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회복지기관, 특히 복지관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고 클라이언트라고 표현합니다. 즉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서비스를 받는 분들을 수혜자란 표현은 좀 너무 좀 쉽게 얘기하면 얻어먹는다 이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미국용을 쓰기로 했나 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라고 표현하거든요. 고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복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사회보장 관련 법들이 있겠죠? 그 법들은 몇 가지 안 되는데 체계적으로 좀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그 사회보장 기본법이 있어요. 이게 그 기본법이죠. 기본법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거의 모법이에요. 그래서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정부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 정책의 수립 및 추진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을 사회보장 기본법의 목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보장법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모든 국민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회보장 수급권의 보호라고 해서 사회보장 수급권은 내가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 있잖아요. 내가 이거 진짜 자격이 되는 거죠. 이 자격에 대해서 중요한 겁니다. 타인에게 양도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으로 생계비를 뭐 1년 동안 100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12달 동안 1,200만 원 받게 돼 있잖아요. 이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권리를 내가 지금 100만 원 받을 게 있으니까 당신한테 80만 원을 받게. 그러니까는 당신이 20만 원 더 이익을 챙겨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어요. 이를 압류하면 가만히 안 냅둬요. 절대 수급권 있잖아요. 내가 돈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돈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걸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거나 압류 절대 못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할 수 있어요. 예, 나 이거 안 받으랍니다. 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양심에 찔려서 이러신 경우 가끔 있으셔요. 실제로는 돈이 되게 많으신데 내가 실제로 드러난 재산이 없다 보니까 이게 받으시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부양 의무자 있죠. 날 부양 의무자가 너무 열심히 날 부양을 해요. 그러니까 나라로부터 지원 안 받아도 되는 어르신들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나 이거 안 받으랍니다. 이거 다른 좋은 사람 주세요. 힘든 사람 주세요 하고 얘기하시는 아름다운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수급권도 포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 수급권의 주체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즉 우리나라 사람이 예를 들어 호주를 갔는데 호주에서 사회복지 지원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도 호주에 간 우리나라 국민이 지원 받잖아요. 그럼 반대로 호주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갔을 때도 똑같은 상호주의가 그래요. 너 일 주면 나도 일 줄게. 이런 방식으로 지원은 가능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책임이 있는데요.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야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죠. 그냥 내가 대놓고 국가에서 주는 사회복지 서비스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공적 부조 서비스만 받아먹으려고 노동력이 있거나 기술인데 일을 안 해요. 그럼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책임으로 해놨어요. 당신은 반드시 능력이 있으면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일을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것들을 여기 명기를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에 대해서 협력한 의무를 가지는데,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사회보험 같은 거 우리가 납부할 의무 있잖아요. 의료보험 납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협력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 결정 같은 경우는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참작하에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사회 안전망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생애 주기에 걸쳐서 보편적으로 충족해야 될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특정한 사회 위험에서 발생하는 특수 욕구들이 있거든요. 이걸 다 합쳐가지고요. 맞춤형으로 사회보장 제도를 하는 것을 평생 사회 안전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보험법이 나와 있는데요. 고용보험법 중에 가장 많이 우리가 아시는 거 뭐 있어요? 실업급여라고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 대단히 중요한 제도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구직급여하고 취업촉진수당이라고 두 가지가 실업급여, 즉 고용보험법상의 사회보험으로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 지급하며 일정액을 기초로 하여 임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을 하게 돼 있고요. 수급기간과 일수가 제한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취업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업수당,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수당, 그 다음에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구분해 가지고요.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두 가지를 합쳐 갖고 실업급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라고 아시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30일 이상이에요. 그래서 30일 이상이면 장기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피보험자 중에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실제 적용되는 여성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출산 전후 휴가급여라고 해서요. 이건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가부에서 주도해갖고 만든 법인데요. 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법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출산 전후 휴가, 유산 휴가, 사산 휴가를 대상으로 할 때도 일정 요건이 되면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확대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보험법이라고 있는데 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의 실시를 위한 건데요. 그 뭐가 있냐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가 취업의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고용기회의 확대나 직업능력 개발, 직업능력의 향상을 위해 비용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법에 고용보험법에 들어가 있고요. 이를 위한 별도의 개발 사업을 진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아예 말도국적인 의무로 이렇게 박아놨어요.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산업재해보상법이라고 있는데 그 산업재해보상법은 산재라고 속칭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등록된 근로자로 등록된 사업체에서 일을 하다 뭐 손가락이 잘린다던가 화상을 입는다던가 아니면 뭐 요즘에 쉽게 얘기하면 영혼의 노동자 또는 심리적 노동자, 정신노동자로 표현하는 분들 있잖아요. 상담하는 분들 있죠. 막 고객이 욕을 해갖고 내가 피해를 입어갖고 우울증이 왔어요. 이거 다 산재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사회보장법으로서 산업재해 보상법이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산업재해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요건이 나와 있는데요. 휴게시간 중, 이게 휴게시간 관련된,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산재를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근무는 아닌데요. 휴게실에서 잠깐 커피 마시고 있는데 천장에 있는 등이 떨어졌고 다쳤다. 이게 산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참여한 행사 및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한다. 이게 이제 별도 조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무는 아닌데 체육대회를 한대요.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옛날엔 근로시간을 쳐주지 않았잖아요. 그냥 가 노는 건데. 주말에 산에 체육대회가 있어도 체육대회 준비한다고 축구장 세우다가 축구장 폴대가 기둥이 넘어져서 다쳤다 그러면 산재가 된다는 얘기죠. 근로시간이 아니어도 이거는 그 산업시설 내에서 활동하던 거였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는 어디까지 됐냐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인정한다. 이건 뭐냐면 그 시계 공장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휴게용 의자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휴게 시간에도 적용을 하고요. 2018년부터는 출퇴근 시간도 산재가 적용하도록 광범위하게 적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 집에서 나가고 출근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출근 시작하는 번부터는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대중교통을 타고 가더라도 이 사람은 근로시간이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진국 이미 시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거의 산재 관련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법 조항은 좀 거의 수준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도 이 사람의 근무 시간으로 보는 이제 광범위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보상법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 보상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돼 있고요. 산재 판정 및 그거 관련된 것은 전문위원회와 이걸 그 심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역들이 딱 보고 산재가 맞습니다 하면 정확하게 이제 적용을 해주는 거고요. 다만 이게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산업재해로 그러니까 공장 내에서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시설 밖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과연 이 사람이 근로의 행위로 연장선상으로 봐야 돼야 되는 부분이 좀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법원의 판결로 가는 경우도 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법원에서도 좀 고쳐져야 되는 게 산재 관련된 재판이 들어오게 되면 그 재판 받는 기간 동안에 산재 적용 안 받잖아요. 못 받는 사람 입장에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부간의 결단을 법원에서 빨리 내려야 되는데 산재 관련 재판이 막 2년, 3년 늘어지다 보면 그 재판을 하는 그 다친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생계 비전도 안 되니까 너무 힘든 부분도 있고요. 또 산재 판정 인정 안 받고자 하는 기업 입장에서 왜 그러면 산재 판정 인정이 되면 자기 보험료가 더 많이 나가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걸 막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재판을 늘려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재 판정에 대한 재판까지 가는 경우 있잖아요. 도저히 조율이 안 돼서 재판까지 가는 경우에는 법원 입장에서도 속행을 통해서 대법원 판정까지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적용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다음 중 사회보험과 관련된 법률의 유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그랬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장법. 이게 뭐가 해당될까요? 네, 가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보험과 관련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보험의 형식을 빌려갖고 우리가 이제, 어려운 분들이나 좀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도와주는 형식의 사회보장제도라고 얘기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보험 형식이 아니잖아요. 기초생활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형식은 좀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음 중 고용보험법상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직업능력개발사업, 육아휴직급여지원사업, 실업급여지원사업,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사업. 딱 보이시죠? 네, 라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뭐 사회보험 형식은 아니에요. 세금 거둔 걸로 이런 어려운 자들은 세금을 빼갖고 지원을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해주는 제도를 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중 사회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게 사회법이죠. 형법, 사회보장법, 헌법, 민법이 있는데요. 뭘까요? 네, 사회보장법입니다. 다시 볼게요. 자, 문제 3번 보시면 다음 중 사회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네요. 사회법은 계속 말씀드렸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국민 중에 정말 본인의 뭐 자활 능력이 떨어진다던가 해서 너무 살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사회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형법이나 헌법, 민법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성격의 법이고요. 직접적으로 사회법 안에 들어가는 대놓고 이야기하는 표현으로서 사회보장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법의 유형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동법, 사회보장법, 연금법, 경제법, 경제정의와 관련된 법률 얘기예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사회법 범주 안에 넣는다. 이것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약을 좀 해보시면 사회보장 이론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회보험이나 공적부조, 사회서비스, 복지서비스 이 네 가지를 갖다 사회보장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제도와 관련돼서 여기 보시면 산업재해보상보험, 기초노령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도 해당되겠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사회보험의 유형이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법 관련된 거는 공적부조적 차원에서 하는 사회보험이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에는 장애연금, 유족연금, 노령연금, 반환 일시금 이런 제도들이 있고요. 특히 18세 이상 60세 미만자는 전부 다 가입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입자 유형도 설명드렸으니까 이해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공적 부조는 직접적으로 너무 어려운 분 같고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제도를 최저 생활에 대한 비용 지급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공적 부조가 앞으로 좀 활성화돼야 되고요. 특히 송파 세모녀 사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건 비극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는 직접적인 그 금전의 급부나 어떤 재물을 갖다가 투입을 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을 수용을 하거나 보호를 한다던가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자활 내지는 자기가 지금 생활의 어려움을 좀 버텨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사회복지제도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거 관련된 법으로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회보장기본법과 고용보험법,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법 세 가지 법이 있다 말씀드렸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법조문까지는 다 안 읽어드려도 원리와 원칙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법학개론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